수술대 위에 누운 4살 배기 아이의 머리가 열려 있습니다. 저는 신경외과 의사로서 그 아이의 뇌, 그 작은 우주를 들여다보고 있지요. 메스를 든 제 손끝이 단 1mm만 빗나가도 이 아이의 인생은 영원히 암흑 속에 잠기게 됩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 심장박동 모니터가 불규칙하게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수술실의 공기가 얼어붙고 간호사들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그 순간 저는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캘리포니아의 허름한 마술 가게에서 배운 어떤 기술을 떠올립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요동치던 아이의 심장이 거짓말처럼 고요한 리듬을 되찾습니다. 이것은 의학인가요? 아니면 마술인가요?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인생이 거대한 사막 한가운데 홀로 버려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뜨거운 태양은 내리쬐고 목은 타들어가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아침판조차 없는 그런 막막한 말이죠. 여기 캘리포니아의 랭커스터라는 황량한 사막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의 집은 늘 전운이 감도는 전쟁터였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여서 매일 밤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며 물건을 부셨고, 어머니는 우울증과 뇌졸중으로 침대에 누워만 있었죠. 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술에 취해 널브러진 아버지의 지갑에서 몰래 식비를 빼내거나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제발 오늘 밤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기를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소년의 미래에 성공이나 행복이라는 단어가 끼어들 틈은 단 1%도 없어 보였습니다. 마치 사막에 말라 비틀어진 선인장처럼 그저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티다 말라 죽는 것이 이 소년에게 주어진 유일한 운명처럼 보였지요. 소년의 이름은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잃어버린 마술 손가락 모형을 찾으러 자전거를 타고 정처 없이 헤매던 짐은 우연히 낡은 상가 건물에 있는 캡터스 래빗 매직샵이라는 간판을 보게 됩니다. 무언가에 홀린 듯 그 문을 열고 들어간 그 순간, 소년의 인생은 송두리째 뒤바뀌게 됩니다. 그곳에는 토끼를 모자에서 꺼내는 시시한 마술 대신 뇌와 심장을 조정하여 마치 숟가락처럼 현실을 휘게 만드는 진짜 마술을 가르쳐주는 할머니 루스가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은 스탠퍼드 대학 신경외과 교수이자 달라이 라마가 가장 신뢰하는 의사 제임스 도티의 닥터 도티의 삶을 바꾸는 마술 가게에 담겨있는 놀라운 인사이트를 가져올 겁니다. 이건 사실 단순히 한 소년의 성공담이 아니에요. 이것은 뇌와 심장, 그리고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이 세상의 매트릭스를 해킹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공의 비결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사실은 반쪽짜리 지도에 불과했다면 어떨까요? 오늘 그 잃어버린 나머지 반쪽을 찾아 대저택 서재 시작합니다. 몸의 긴장을 푸는 것, 그것이 마술의 시작이다. 마술 가게의 루스 할머니가 소년에게 가장 먼저 가르친 것은 놀랍게도 화려한 주문을 외우거나 현란한 손기술을 익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의자에 앉아 몸의 긴장을 푸는 법이었습니다. 발가락 끝부터 힘을 빼보렴. 발목, 종아리, 허벅지, 그리고 배와 가슴까지. 가난과 가정폭력 속에서 자란 짐의 몸은 마치 잔뜩 웅크린 고슴도치처럼 늘 긴장 상태였죠. 언제 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 소리를 지를지 몰라 항상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비단 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 살고 있잖아요. 타인의 시선, 미래에 대한 불안, 뒤처지면 안 된다는 강박 속에서 우리의 교감신경은 24시간 내내 붉은 비상등을 켜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한 명의 특별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인간이 장비 없이 갈 수 있는 가장 깊은 곳, 심해의 어둠 속으로 몸을 던지는 남자, 프리다이빙 세계 챔피언 기욤 넬입니다. 그는 산소통 하나 없이 오직 한 번의 호흡으로 수심 120m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 깊이에서는 엄청난 수압이 몸을 짓누르거든요. 폐는 쪼그라들고
본능적인 공포가 엄습하죠. 보통 사람이라면 공포에 질려 몸이 굳어버리고 그 긴장 때문에 산소를 급격하게 소모하여 의식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기욤 내리는 말합니다. 깊은 바닷속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완벽하게 힘을 빼는 것입니다. 바다가 나를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바다가 나를 안아준다고 느껴야 합니다. 몸의 긴장을 푸는 순간 물은 더 이상 저항이 아니라 흐름이 됩니다. 루스가 짐에게 가르친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짐, 몸이 긴장하면 뇌도 긴장한단다. 긴장한 뇌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지 못해. 오직 도망칠 구멍만 찾지. 네가 현실의 압력에서 벗어나려면 역설적이게도 그 압력 속에서 완전히 힘을 빼야 해. 소년이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며 몸의 힘을 완전히 뺐을 때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고요함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흙탕물이 가라앉아 맑은 물이 되듯 두려움으로 요동치던 내면이 잠잠해진 것이죠. 이 이완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그러나 가장 중요한 캔버스를 마련하는 작업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생이라는 심해의 압력 속에 있다면 버둥거리지 마십시오. 힘을 빼십시오. 그래야 떠오를 수 있습니다. 무의식의 문을 여는 숟가락 하나의 마술. 몸의 긴장을 푼 소년에게 루스는 두 번째 마술을 가르칩니다. 바로 마음 길들이기와 의도 명확히 하기입니다. 그녀는 소년에게 촛불의 불꽃을 응시하게 하며 잡념을 없애는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소년이 원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하게 만들죠. 이 구체적 상상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우리는 초현실주의 거장 살바도르 달리의 기이하고도 천재적인 습관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녹아내리는 시계, 기묘한 형상들. 달리의 그림들은 마치 꿈속의 한 장면 같습니다. 그렇죠? 도대체 이런 영감은 어디서 온 걸까요? 달리는 자신만의 독특한 마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안락 의자에 앉아 손에 무거운 쇠 숟가락을 쥐고 잠을 청했습니다. 바닥에는 양철 접시를 놓아두었죠. 꾸벅꾸벅 졸다가 잠이 드는 찰나 손에서 힘이 빠지면 숟가락이 쨍그랑 하고 접시에 떨어집니다. 그 소리에 달리는 화들짝 놀라 깨어납니다. 바로 그 순간 완전히 잠들지도 완전히 깨어있지도 않은 그 몽롱한 경계에서 그는 뇌가 보여주는 무의식의 이미지들을 낚아채 캔버스에 옮겼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방법은 뇌과학적으로 보면 정말 엄청나게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방법을 고안해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천재적이고요. 왜냐하면 현대 뇌과학으로 보면 이때 우리의 뇌파는 세타파 상태가 됩니다. 깊은 명상에 잠기거나 엄청난 몰입을 할 때 나오는 뇌파죠. 평소에 일반 성인들에게는 거의 나오지 않는 뇌파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의식의 문지기들이 잠들고 잠재의식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루스가 짐에게 가르친 것도 바로 이 상태로 들어가는 열쇠였습니다. 몸을 이완하고 촛불을 바라보며 의식의 검열을 멈추는 것, 그리고 그 무방비 상태의 뇌에 자신이 원하는 현실을 입력하는 것.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헐리우드의 스타 짐 캐리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무명 시절 너무 가난해서 햄버거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매일 밤 헐리우드 언덕에 올라가 LA 시내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자신이 유명한 배우가 되어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상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는 수첩을 찢어 스스로에게 수표를 발행했습니다. 지급액 $10,000,000, 약 140억 원. 지급 명목, 출연료. 지급일 1995년 추수감사절. 짐 캐리는 그 종이 쪼가리를 낡은 지갑 속에 넣고 다니며 그것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보고 또 보았습니다. 짐 캐리에게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거든요. 미래에서 현재로 보낸 초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995년 그는 영화 배트맨 포에버와 덤앤더머의 대성공으로 정확히 $10,000,000의 출연료를 받게 됩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가난한 소년 짐은 루스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만의 소원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1.
의사가 된다. 2. 롤렉스 시계를 찬다. 3. 포르쉐를 탄다. 4. 대저택을 산다. 5. 섬을 산다. 당시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자라던 그의 처지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망상에 가까운 꿈들이었죠. 하지만 짐은 살바도르 달리가 숟가락을 떨어뜨려 무의식을 해킹했듯 매일 루스가 알려준 명상을 통해 자신의 뇌를 해킹했습니다. 자신이 의사가 되어 환자를 돌보는 모습, 포르쉐의 가죽 시트 냄새, 손목에 차가운 금속 시계의 감촉까지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가 생생하게 느낄 때마다 그의 신경회로는 이미 성공한 의사의 뇌로 재배선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십 년 후 그는 정말로 스탠퍼드 의대 교수가 되었고 성공한 벤처 사업가가 되어 수백억 원의 자산을 모았습니다. 포르쉐를 탔고 뉴질랜드에 섬을 샀으며 으리으리한 대저택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적었던 리스트의 모든 항목이 하나도 빠짐없이 현실이 된 것이죠. 이것은 마술이 아닙니다. 우리의 뇌가 가진 신경 가소성을 극한으로 활용한 지극히 정교한 과학입니다. 성공의 꼭대기에서 만난 깊은 허무.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이 책은 서점에 널려 있는 흔하디 흔한 성공담에 그쳤을 겁니다. 진짜 반전은 그가 모든 것을 이룬 그 정점에서 시작됩니다. 그가 원하던 모든 것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독한 공허함과 외로움이 그를 덮쳤죠. 포르쉐를 타고 질주해도 명품 수트를 입어도 가슴 한구석에 뚫린 구멍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그 랭커스터의 가난하고 겁에 질린 소년이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돈 많은 겁쟁이가 되었을 뿐이었지요. 이 지점에서 저는 숨결이 바람이 될 때의 저자이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천재 의사 폴 칼라니티가 떠올랐는데요. 그 역시 의사로서 화려한 성공을 눈앞에 두고 폐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죽음과 마주한 순간 그가 평생 쫓았던 의학적 성취나 명예는 안개처럼 희미해졌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순간에 비로소 깨닫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성취가 아니라 연결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내의 손을 잡는 것, 딸 아이의 눈을 바라보는 것, 타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는 것, 그것만이 죽음조차 앗아갈 수 없는 유일한 삶의 알맹이였습니다. 짐 도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루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가르쳐주려 했던, 그러나 그가 건성으로 들었던 마지막 마술을 그제야 떠올립니다. 바로 마음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머리의 힘으로 현실을 바꿀 수는 있었지만 그 현실을 행복으로 채우는 것은 오직 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던 겁니다. 좁은 밀실에서 찾아낸 우주. 심장을 연다는 것, 참 낭만적으로 들리지만 사실 이것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심장을 연다는 건 내 안에 가장 취약한 부분을 드러낸다는 뜻이고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조차 용서해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짐 도티는 자신의 가난과 아버지의 폭력을 수치스러워하며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타인의 고통에도 공감할 수 없었지요. 여기 우리 시대 가장 위대한 영혼 중 한 명인 넬슨 만델라의 이야기를 잠시 해볼까 합니다. 그는 흑인 인권 운동을 하다가 투옥되어 무려 27년이라는 긴 세월을 차가운 감옥 독방에서 보냈습니다. 그의 젊음은 송두리째 날아갔고 가족과는 생이별을 해야 했죠. 보통 사람들이라면 간수들과 그를 가둔 정부에 대해 피가 끓는 증오심을 품었을 겁니다. 만약 실제로 그랬다면 그 증오심은 그를 정말 철저하게 파괴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만델라는 달랐습니다. 그는 좁은 감옥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관찰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내가 저들을 미워하는 한 나는 여전히 저들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이다. 감옥 문을 나설 때 내 아픔과 원망을 다 털어내지 못한다면 나는 영원히 수감 생활을 하는 것과 같다. 그는 자신의 심장을 열기로 결심합니다. 놀랍게도 그는 자신을 감시하는 백인 간수들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가족 안부를 물으며 친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대통령 취임식을 할 때
그는 자신을 감시했던 간수들을 VIP로 초대했습니다. 복수 대신 용서를, 증오 대신 연결을 선택한 그의 열린 심장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 것이죠. 네, 여러분. 심장을 연다는 것은 사실 경계를 허무는 것입니다. 영국의 다이애나 비를 기억하시나요? 1987년 세상은 에이즈라는 낯선 병에 대한 공포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에이즈 환자와 손만 스쳐도 죽는 줄 알았어요. 환자들은 격리되어 짐승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때 다이애나 비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모두가 그녀에게 장갑을 끼라고 마스크를 쓰라고 만류했죠. 하지만 그녀는 맨손이었습니다. 그녀는 에이즈 환자의 침대에 앉아 자신의 따뜻한 맨손으로 환자의 앙상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단 한 장의 사진, 그 단 한 번의 열린 마음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던 에이즈라는 공포의 장벽을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그 당시 그녀의 손길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혐오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짐 도티가 마침내 도달해야 했던 곳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두려움 없이 타인의 손을 잡는 것 말이죠. 그리고 짐이 배워야 했던 마지막 마술이기도 했죠. 사실 이 용서, 연민, 이건 남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가두고 있는 감옥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짐 도티는 마침내 자신의 아버지를 술주정뱅이의 폭력적인 괴물이 아닌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부서져 버린 나약하고 불쌍한 한 인간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연민이 싹 트자 그의 가슴 속 굳어있던 응어리가 녹아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 그에게 거대한 시련이 닥칩니다.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그가 가진 수백억 원의 자산이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된 것이죠. 남은 것은 빚더미와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원래 약속했던 아직 묶여있던 주식 일부뿐이었습니다. 변호사들은 그에게 말했어요. 도티 박사님, 지금 파산 직전입니다. 지금이라도 기부 약속을 취소하고 그 돈을 챙기세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박사님이 살 길은 그것뿐입니다. 빈손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을 가졌다.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움켜질 것인가 아니면 흘려보낼 것인가. 여기서 우리는 역사상 가장 부유했지만 동시에 가장 불행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석유왕 존 록펠러였습니다. 그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세에 미국 최대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 버는 기계였어요. 직원들을 착취하고 경쟁자를 짓밟으며 오로지 더를 외쳤죠. 그 대가로 그는 53세에 불치병에 걸립니다. 머리카락, 눈썹이 다 빠지고 소화가 안 돼서 우유와 과자 부스러기밖에는 먹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1년을 넘기기 힘들 것이라고 사형 선고를 내렸죠. 죽음을 앞둔 어느 날 밤, 그는 병원 복도에 걸린 액자의 글귀를 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그 순간 그는 평생 처음으로 돈을 움켜쥐고 있던 자신의 그 주먹을 펴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자선재단을 세워 자신의 돈을 병원, 학교, 교회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요. 돈을 나누기 시작하자 그의 몸이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소화가 잘 되고 잠을 푹 자게 되었습니다. 1년밖에 못 산다던 그는 무려 98세까지 장수하며 인생의 후반전을 나눔의 기쁨 속에서 살았어요. 그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인생의 전반기 53년은 쫓기듯 살았지만 후반기 45년은 정말로 살았다. 짐 도티는 깨달았습니다. 루스가 말했던 마음을 열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요. 움켜쥐면 썩지만 나누면 흐르게 됩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대신 원래 약속대로 자선단체와 의과대학의 전 재산을 기부해버린 것이죠. 빈털터리가 된 그 순간, 역설적이게도 그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해방감과 충만한 자유를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머리가 시키는 생존 본능을 거스르고
심장이 시키는 연민을 선택했을 때 그는 비로소 진짜 부자가 된 것이죠.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갑자기 짐 도티는 다시 맨 처음 그 수술실 장면으로 돌아옵니다. 인트로에서 보았던 심장이 멈출 위기에 처한 아이, 모두가 포기하려던 그 순간 짐 도티는 눈을 감고 자신의 심장을 엽니다. 두려움과 긴장 대신 수술대 위에 저 작은 생명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연민을 채웁니다. 기욤 네리가 깊은 바다에서 몸에 힘을 뺐듯, 넬슨 만델라가 감옥 문을 나서며 증오를 내려놓았듯, 다이애나 비가 맨손으로 환자의 손을 잡았듯, 그는 의료 장비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로 아이와 연결됩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그의 손끝에서 떨림이 멈추고 마치 신의 손길이 닿은 듯 수술은 기적적으로 성공합니다. 그가 살려낸 것은 단지 아이의 뇌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미래였고 그 아이를 사랑하는 가족들의 우주였으며 동시에 짐 도티 자신의 영혼이었죠. 루스 할머니는 짐에게 심장의 알파벳이라는 걸 가르쳐 주었는데요. 연민, 존엄, 평정, 용서, 감사, 겸손, 진실함, 정의, 친절, 사랑. 이 10가지 단어가 바로 마법의 주문이었던 것이죠. 네, 여러분. 여러분의 마술 가게는 어디에 있나요? 혹시 아직도 성공이라는 파랑새를 쫓아 저 먼 사막을 헤매고 계시지는 않나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어깨에 힘을 빼고 여러분의 심장에 손을 얹어보세요. 툭, 툭, 툭. 느껴지시나요? 여러분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마술 가게는 바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이미 24시간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손에 넣으십시오. 상상했던 그 화려한 무대 위에 보란듯이 서보세요. 다만 그 눈부신 조명 아래 섰을 때 객석의 어둠 속에 앉아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그 누군가의 눈빛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마술은 모자에서 토끼를 꺼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받은 그 빛을 빛이 닿지 않는 곳으로 반사해 주는 것 아닐까요? 짐 도티가 30년의 시간을 돌고 돌아 수술실에서 다시 그 아이의 손을 잡았던 말입니다. 우리의 뇌는 지도를 그리고 심장은 나침반이 됩니다. 지도가 보여주는 목적지에 여러분이 비로소 도착했을 때 그 나침반이 가리켰던 그곳에 따뜻한 온기가 머물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 길 끝에서 만날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마술 가게의 문은 언제나 여러분 안에서 열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